매캐한 기름 냄새와 낡은 타이어 고무 타는 냄새가 뒤섞인 정비소 안은 한여름의 열기로 찜통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덜덜거리는 소음을 내며 간신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턱 밑으로 흐르는 땀방울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도준은 검게 기름때가 낀 장갑을 낀 채 묵묵히 고급 세단의 하부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단순히 고장난 부품을 찾는 정비공의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본래라면 이런 좁고 누추한 곳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었으나 스스로 선택한 이 평범하고 고요한 삶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안식처였다. 도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렌치를 돌리며 엔진의 미세한 진동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아내 서연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비소 입구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은 도준이 막 수리를 마치고 일어서려던 찰나였다. 그들은 지역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상인들을 괴롭히는 용역 깡패들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곳 정비소 사장을 끈질기게 협박해오고 있었다. 거구의 사내가 정비소 사장의 멱살을 잡고 거친 욕설을 퍼붓자 겁에 질린 사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다. 도주는 손에 든 공구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서늘한 기운은 소란스럽던 정비소의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준이 천천히 다가가자 멱살을 잡고 있던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보통의 노동자라면 움츠러들 법한 상황이었음에도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잡힌 손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무릎을 꿇었다. 도준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영업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어 주변에 있던 다른 깡패들조차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도준이 단순한 정비공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꼬리를 내린 채 도망치듯 정비소를 빠져나갔다. 소란이 잦아든 후 정비소 사장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도준의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도준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보여준 행동이 혹시라도 눈에 띄어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지 않을까 잠시 우려했지만 곧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늘 저녁 아내와 함께할 소박한 저녁 식사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퇴근 준비를 시작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는 그의 등에는 수많은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그가 살아온 험난한 과거를 짐작게 했다. 한편 도심의 번화가에 위치한 거대 유통회사의 사무실에서는 이서연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한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상사의 횡포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편과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직속 상사인 박 과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서연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고 공을 가로채는 일이 다반사였다. 서연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퇴근 후 자신을 기다려줄 도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오늘은 박 과장의 호출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그는 며칠 뒤 있을 중요한 거래처 접대 자리에 서연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박 과장은 서연을 회의실로 불러내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접대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자리라며
은근히 술시중을 강요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박 과장은 그녀의 인사 고과와 재계약 문제를 거론하며 비열한 협박을 이어갔다. 서연의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렸지만 당장 월급이 끊기면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모욕감을 견뎌내야 했고 박 과장은 그런 그녀의 약한 모습을 즐기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답답하기만 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볼은 수치심과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온통 박 과장의 협박과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걱정으로 복잡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남편 도준이 그녀를 마중 나와 있었던 것이다. 도준은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달려갔지만 도준의 예리한 눈썰미를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다. 도준은 서연의 어깨에 걸쳐진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는데 평소보다 창백한 안색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가 그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서연이 걱정할까봐 짐짓 모른 척하며 오늘 저녁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듯 맞닿아 있었다. 도준은 서연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쥐며 그녀가 겪고 있을 고단함을 묵묵히 위로했다. 그는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정비공이지만 언젠가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좁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잊었는데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다. 서연은 도준에게 오늘 있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편이 걱정할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다. 도준은 그런 서연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그녀의 접시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준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자청했고 서연은 식탁에 앉아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 평온한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준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는데 그의 손에는 오래된 폴더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저 멀리 우뚝 솟은 미르그룹의 본사 빌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5년 전 그가 스스로 버리고 떠났던 그곳은 여전히 화려하고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도준에게는 그저 차가운 괴물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닫아버렸다. 서연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도준의 눈빛은 아까 정비소에서 깡패들을 제압할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오른 서연은 어제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는데 사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동료들은 서연을 보고 수군거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박 과장은 아침부터 서연을 자신의 자리로 호출했다. 박 과장의 책상 위에는 서연이 작성했던 기획안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는 서연에게 삿대질을 하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중요한 데이터를 누락시켜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었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고 서연을 굴복시키기 위한 비열한 수단이었다. 서연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박 과장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당장 심할서를 써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같은 시각 도준이 일하는 정비소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어제 쫓겨났던 용역 깡패들이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비소의 기물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정비소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도준은 작업 중이던 차량 밑에서 천천히 기어나와 기름 묻은 장갑을 벗으며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도준에게 다가와 건방지게 말을 걸었다. 그는 도준에게 주제 파악을 하고 얌전히 꺼지라며 비아냥거렸지만 도준은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도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한 우두머리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고 도준을 향해 휘두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준은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며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는데 그 동작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우두머리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나머지 깡패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도준은 쓰러진 우두머리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잠재워두었던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화장실로 피신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낼 수 있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식혔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을 확인한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그것은 도준이 깡패들과 대치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지 않으면 남편의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였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도준은 정비소 앞마당에 쓰러진 깡패들을 뒤로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짧고 간결한 지시를 내렸고 그 목소리에는 거대 기업을 이끌던 후계자로서의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다. 전화를 끊은 도준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온 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착하고 성실한 정비공 강도준이 아니라 미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그와 서연의 운명을 뒤흔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차에 붉은 경광등이 정비소 앞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지만 상황은 도준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깡패들을 보고는 오히려 피해자인 도준과 정비소 사장을 가해자 취급하며 거칠게 몰아쓰기 시작했다. 도준은 침착하게 그들이 먼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들은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눈치였다. 그들은 이미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두둑한 뒷돈을 챙긴 상태였고 정비소 사람들의 진술 따위는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으며 오직 사건을 쌍방폭행이나 정비소 측의 과잉방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정비소 사장을 바라보는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는 당장 공권력 앞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만 했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뒤 엉망진창이 된 정비소 바닥에는 찢어진 계약 해지 통보서와 강제 퇴거 명령서만이 처량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정비소 사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도준은 묵묵히 어지러진 공구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일련의 사태가 단순히 지역 재개발을 위한 용역업체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악랄한 방식이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법과 공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 분명했다. 도준은 찌그러진 셔터를 힘겹게 내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곧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이서연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살벌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본사 감사팀 직원들이 서연의 책상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료 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성거리며 서연을 범죄자 보듯 바라보았고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자리에 서서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감사팀장은 서연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봉투와 이중 장부를 꺼내 보이며 서연을 횡령 혐의로 추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결코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감사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것은 누가 봐도 치밀하게 조작된 함정이 분명했지만 힘없는 말단 사원인 서연이 거대 조직의 음모에 맞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멀리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과장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가소롭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는 며칠 전 술자리 접대를 거절한 서연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윗선의 지시를 받아 그녀를 회사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감사팀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사무실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그토록 성실하게 일하며 지켜오던 직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회사 로비로 내동댕이 쳐지듯 쫓겨난 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도준은 정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르건설의 지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집을 나섰다. 그는 과거의 인맥이나 힘을 빌리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선 도준은 잠시 옛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회전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도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도준은 정중하게 담당자 면담을 요청하며 인내심을 발휘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몇 시간을 로비 구석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굴욕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도준이 안내받은 곳은 화려하게 장식된 임원실이었는데 그곳에는 미르건설의 지부장이자 이번 재개발 사업의 총책임자인 박상철이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박상철은 도준이 들어와도 거들떠보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그를 한참 동안 세워두는 등 기선을 제압하려는 유치한 수작을 부렸다. 도준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정비소 사장과 동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기에
꾹 참고 박상철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강제 퇴거 명령을 철회해주고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박상철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어버렸다. 박상철은 도준을 향해 가난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협상을 시도하려 드느냐며 비아냥거렸고 그 태도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박상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를 집어들고 천천히 불을 붙이며 연기를 도준의 얼굴 쪽으로 내뿜었는데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다. 그는 이번 재개발 사업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도준과 같은 하찮은 벌레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욱이 그는 정비소 부지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쇼핑몰의 핵심 위치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말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도준이 법적인 절차와 상도일을 언급하며 반박하자 박상철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렸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라며 돈을 줍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도준의 자존심을 짓밟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는 도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그의 전신에서 살기 어린 기운이 뿜어져 나오려 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박상철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도준은 안에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만 했다. 지금 여기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뒷감당은 오롯이 아내와 정비소 식구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기에 그는 굴욕을 삼키며 천천히 몸을 굽혀 수표를 줍는 신용을 했다. 박상철은 낄낄거리며 도준의 비굴한 모습을 비웃었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방자한 태도로 도준을 조롱했다. 도준은 수표를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조용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도준을 맞이한 것은 불 꺼진 거실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도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서서히 서연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연은 남편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만 퉁퉁 부은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녀가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도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회사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횡령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형사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녀의 말에 도준의 표정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갔다. 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도준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정비소의 강제 철거와 아내의 부당 해고는 결코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기 위해 꾸민 짓이 분명했고 그 배후에는 낮에 만났던 박상철과 미르그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박상철이 단순히 땅 욕심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것인지 아니면 서연에게 흑심을 품고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이런 비열한 수를 쓴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도준의 영린을 건드린 셈이었다. 도준은 흐느끼는 아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선량한 정비공의 그것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가고 지쳐 잠든 서연을 침대에 눕힌 도준은 베란다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타들어가는 불꽃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난간을 부여잡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선택했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지킬 수 없고 소중한 사람조차 보호할 수 없다는 비정한 세상의 논리가 다시금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스스로에게 채워두었던 족쇄를 풀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진흙탕 같은 세계로 발을 들여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아내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피보다 뜨겁게 도준의 심장을 달구었고 그는 자신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도준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낡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고 망설임 없이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묵직하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주군을 기다려온 충신 한 실장의 목소리였다. 도준은 낮고 차분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인력을 모두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수화기 너머의 한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도련님의 귀환을 확인하며 감격에 겨운 대답을 내놓았다. 도준은 전화를 끊고 난간을 꽉 쥐었는데 그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묘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잠에서 깬 서연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고 도준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식탁에 앉혔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었지만 서연은 그 말이 단순히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로라고 생각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준이 집을 나서며 보여준 뒷모습은 예전의 구부정한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마치 거대한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쳐 흘렀다.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고 그것이 새로운 폭풍의 시작임을 막연하게나마 예감할 수 있었다. 도준이 향한 곳은 정비소가 아닌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한 실장을 비롯한 미르그룹의 최정예 변호인단과 경호원들이 도열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도준이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 광경은 마치 황제의 귀환을 보는 듯 장엄했다. 도준은 낡은 점퍼를 벗어던지고 한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가난한 정비공이 아닌 재계서열 1위 미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도준 그 자체였다. 그는 소매 단추를 채우며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듯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호텔 스위트룸의 거실에는 숨 막힐 듯 단 침묵이 감돌고 있었는데 오직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만이 그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한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도준은 그 파일을 집어들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한 실장을 응시했다. 한 실장은 지난 5년 동안 도준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도준은 이미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짧고 명료한 어조로 현재 미르그룹 내부의 상황과 박상철이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한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박상철이 계열사 분리 독립을 핑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개발 사업 역시 그 자금줄의 일부라는 사실을 낱낱이 보고했다. 도준은 보고를 듣는 내내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가 쥐고 있는 크리스털 유리잔에는 미세한 금이 가고 있었다. 박상철이 단순히 돈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이 도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섬뜩했다. 그는 한 실장에게 당장 그룹 법무팀을 소집하고 박상철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경찰서장부터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 실장은 도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방 안의 공기는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같은 시각 서연은 좁은 단칸방에서 불안에 떨며 현관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다짜고짜 서연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라는 말에 경악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억울함보다는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녀는 경찰차에 억지로 태워지면서도 도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가운 철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거리의 풍경뿐이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서연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형사의 고압적인 신문을 견뎌내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이미 박상철 측에게 매수된 상태였기에 서연의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자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형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서연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일삼았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면 남편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억누르며 버티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형사는 담배 연기를 서연의 얼굴에 내뿜으며 남편도 공범으로 잡아들일 수 있다고 비열하게 웃었고 그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경찰서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취조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다. 형사는 뭐 하는 놈들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형사를 무시한 채 취조실 안으로 들어와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서장이었는데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굽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들 중 한 명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미르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연에게 씌워진 혐의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지금부터 자신이 모든 법적 대응을 맡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형사는 미르그룹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고 경찰서장은 형사의 뒤통수를 때리며 당장 수갑을 풀어주라고 고함을 질렀다. 변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형사와 서장을 번갈아 보며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 행위에 대해 낱낱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연은 수갑이 풀려나자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문지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도대체 왜 대기업의 변호사들이 자신을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도준이 복도 끝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준은 천천히 걸어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도준의 품 안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를 맡은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도준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서연은 남편의 옷차림과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도준은 서연을 안심시키며 옛날에 알던 지인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도움을 청했다고 둘러댔다. 서연은 그 말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지만 도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간절했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변호사에게 뒤처리를 부탁한다는 눈짓을 보낸 뒤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경찰서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도준이 차문을 열어주자 서연은 주저하며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도준은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앉아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분명 가난한 정비공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도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자 그녀는 일단 남편을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지친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한편 경찰서에 남겨진 변호사들은 서장실을 점거하고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압수하며 철저한 보복을 시작했다. 한 실장은 서장에게 박상철과의 통화 내역과 뇌물 수수 증거를 들이밀며 옷을 벗을 각오를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장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한 실장은 냉혹한 표정으로 외면하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들은 박상철이 서연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횡령 혐의가 사실은 박상철 본인의 비리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버렸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미르그룹의 법무팀은 사냥개를 풀어놓은 듯 맹렬하게 박상철의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준은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자신이 조금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서연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가슴을 찔렀다. 서연은 괜찮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도준은 그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다. 도준은 이제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벌고 싶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가올 박상철의 파티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다짐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집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도준은 서연을 방에 눕히고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서연은 남편의 지극정성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도준은 서연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거실로 나온 도준은 휴대폰을 꺼내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있을 파티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술병을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대체 누가 감히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지만 미르그룹 법무팀이 개입했다는 사실에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본사의 누군가가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고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 감히 그 죽은 듯이 살던 정비공 나부랭이가 배우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상철은 비서에게 내일 파티에 서연을 다시 불러내라고 지시하며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줌으로써 본보기를 보이려는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도준은 서연에게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당부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출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다고 말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싶다고 했다. 도준은 그런 서연의 강단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작은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목걸이를 걸어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고맙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서연이 출근한 후 도주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먼저 예전부터 자신을 따르던 경호팀을 소집하여 박상철의 주변을 감시하게 했다. 그리고 미용실과 의상실에 들러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마쳤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완벽한 재벌가 후계자의 자태였다. 그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정비공이 아니었고 세상을 발 아래 둔 제왕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다. 도주는 한 실장이 건네준 초대장을 품에 넣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박상철을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에 출근한 서연은 예상대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박 과장의 조롱을 견뎌야 했지만 어제와는 달리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박 과장은 서연에게 오늘 저녁 파티에 참석해서 회장님께 사죄를 드리라고 강요했고 서연은 그것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준이 선물해준 목걸이를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고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오후가 되자 박 과장은 서연을 억지로 채태워 파티장으로 향했고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파티장이 있는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일 뿐이었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박상철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상철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거만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고 서연이 도착하자 그녀를 뱀처럼 노려보았다.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사람들 앞으로 데려가 큰 소리로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연을 손가락질했고 서연은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박상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상철은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웅장한 음악 소리가 멈췄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도준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를 가난한 정비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의 곁에는 미르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경호원들이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좌중을 압도하는 걸음걸이로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고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었다. 박상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었고 서연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멈추었다. 도준은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상철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꽂았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도준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준은 한 실장에게 마이크를 건네받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박상철에게 다가가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박상철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경고였으며 박상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질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준은 다시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연 회장의 조명이 그들을 비추었고 이것은 파란만장한 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수천 개의 빛 조각들이 연 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차가웠다. 입구에 들어선 강도준의 존재감은 단순히 잘 차려입은 신사의 등장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이
연 회장 한복판으로 이동해 온 것과 같은 전율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입고 있는 슈트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완성한 최고급 원단이었고, 손목에 감긴 시계는 집 한 채 가격을 호가하는 명품이었으나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치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태생부터 지배자로 길러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아우라였으며, 그 눈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함을 담고 있었다. 박상철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불과 며칠 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자신에게 고개를 숙였던 그 정비공이라는 사실을 뇌가 거부하는 듯한 혼란에 빠져 멍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정막을 먼저 깬 것은 박상철의 떨리는 웃음소리였는데,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박수를 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도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어디서 훔친 옷인지 아니면 렌탈숍에서 빌려 입은 것인지 묻는 저급한 농담으로 좌중의 긴장을 흩뜨리려 애썼다. 박상철은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고 싶어 주변 사람들의 동조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도준의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섣불리 웃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박상철은 점점 더 초조해져 목소리를 높였고, 감히 주제도 모르고 이곳이 어디라고 기어들어 왔느냐며 당장 경비원들을 불러 이 거지 같은 부부를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갈라지고 있었고,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이 땀으로 젖어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녀는 도준이 무모한 짓을 벌여 더 큰 화를 입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제발 그만하고 나가자고 애원했지만, 도준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박상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 걱정하지 말라는 듯 눈짓을 보냈고, 그 찰나의 순간에 보여준 부드러운 미소는 서연의 요동치는 마음을 기이하게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도준은 다시 박상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입계는 교소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발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포식자의 여유로움이었다. 그는 박상철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단상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연 회장의 바닥을 울리는 듯한 무게감을 실어 날랐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박상철의 호출을 받고 달려왔지만, 그들은 도준의 앞을 가로막기는커녕 오히려 도준의 뒤를 따르는 한 실장과 수행원들을 보고 당황하여 멈칫거렸다. 미르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도준의 수행원들 사이에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영문을 모르는 보안 요원들은 벽 쪽으로 물러서서 고개를 숙였고, 박상철은 자신의 명령이 먹히지 않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이 이 호텔의 VIP이자 미르건설의 지부장이라며 보안 책임자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박상철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해왔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거대한 양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웅장한 팡파르 대신 정적을 깨는 지팡이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꼿꼿한 허리를 가진 노신사가 수행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섰는데, 그는 현재 미르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리회장이자 도준의 외조부인 강 회장의 최측근 원로 이사였다.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은 노신사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했다. 박상철 역시 노신사를 보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지며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굽신거렸는데, 그는 이 거물이 자신의 파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박상철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노신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려 했지만 노신사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스쳐 지나갔다. 노신사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강도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도준의 앞에 멈춰 섰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룹 내에서 누구보다 권위가 높은 원로 이사가 젊은 도준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더없이 정중한 태도로 예를 갖춘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도련님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고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연회장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박상철의 턱은 빠질 듯 벌어졌고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도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노신사를 내려다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그만 고개를 들라고 나직하게 명령했다. 도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을 훑어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압도되어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한 실장이 도준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었고 도준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지키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연 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미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인 강도준임을 선포했고 지난 5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특히 도준을 정비공으로만 알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단상 아래에 멍하니 서 있던 박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의 머릿속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하얗게 변해버렸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가난한 노동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룹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도준은 그런 박상철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내려왔고 군중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도준은 주저앉은 박상철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그는 박상철에게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속삭였다. 박상철은 살려달라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만 낼 뿐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벌어지는 연극처럼 느껴져 혼란스러움에 어지럼증을 느꼈다. 남편이 재벌 후계자라는 사실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반전이었기에 기쁨보다는 배신감과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도준이 낯선 타인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자신이 알던 다정하고 소박했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도준은 박상철을 처리하라는 눈짓을 한 실장에게 보내고 다시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뒷걸음질치며 그의 손을 피했다. 도준의 눈빛이 흔들리며 아픈 기색을 보였지만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에게는 지금의 화려한 승리보다 지난 5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던 것이다. 도준은 서연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기다려 주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한편 한 실장의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감사팀 직원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쳐 박상철과 그의 측근들을 포위했다. 박상철은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감사팀 직원들은 가차없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셔터를 눌러댔다. 박상철은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리며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그가 꿈꾸던 화려한 미래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어 도준을 향한 찬사와 아부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려 애썼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준을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굴며 명함을 내미는 모습은 인간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겨운 광경이었다. 도준은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를 차갑게 외면하며 경호원들에게 길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충격받은 서연을 데리고 이 소란스러운 곳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도준은 망설이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 나지막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서여연은 도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비록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이 순간 의지할 곳은 오직 남편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환호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긴 복도를 걸어갔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도준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태운 뒤 자신도 옆자리에 앉았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고 서연은 남편의 낯선 옆모습을 훔쳐보며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도준의 손은 여전히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고 그 맞잡은 두 손만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리무진은 도심의 화려한 넌사인을 뒤로하고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는데 목적지는 그들의 낡고 작은 집이 아니었다. 도준은 기사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이 아닌 한적한 교회의 별장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서연과 단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야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도준은 서연의 손등을 엄지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서연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그것이 서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고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준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 서연을 안아들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침실에 서연을 눕히고 나오려던 도준의 옷자락을 서연이 잡았고 도준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눈을 뜨고 도준을 바라보며 왜 자신을 속였는지 물었고 그 목소리는 물기 어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준은 침대 곁에 앉아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녀를 만나 얼마나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르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인간 강도준으로서의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다. 그날 밤 도준은 잠들지 못하고 별장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별들은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박상철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내와의 관계에 생긴 균열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다. 이제 세상은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적들이 그를 노리고 달려들 것이다. 도준은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바로잡고 무엇보다 서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의 푸른빛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별장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침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차가웠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도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참담함에 가까웠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한 채 허공에서 손을 거두며 갈라진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이 재벌가의 진흙탕 싸움에서 도망쳐 평범한 삶을 꿈꿨던 이유와 서연을 만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던 그 절박했던 심정을 토로하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말이 자신의 믿음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며 이곳을 떠나겠다고 통보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화려한 별장도 값비싼 가구도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라는 남편의 직함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붕어빵을 사들고 오며 해맑게 웃던 정비공 강도준이었지 사람을 벌레처럼 내려다보는 냉혹한 지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서연을 막아서며 제발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당분간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예전처럼 웃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고 그 말은 도준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도준은 결국 현관문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닫힌 문 너머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이 떠난 후 별장에 홀로 남겨진 도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공허함에서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원흉들을 향한 살해이었다. 그는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동선을 24시간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지시했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정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전화를 끄는 도준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맸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고뇌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남자가 아니라 미르 그룹을 장악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돌아온 냉혈한 경영자 강도준이었다. 그는 자신들의 행복을 파괴한 박상철과 그 배후 세력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하며 별장을 나섰다. 미르 그룹 본사 앞에는 도준의 복귀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취재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도준이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빗발쳤다. 도준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무시한 채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로비로 들어섰고 그를 기다리던 임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도준은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차가운 표정으로 곧장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거침이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도준은 스마트폰으로 그룹의 주가 변동과 박상철 라인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의 명단을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숙청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단순히 박상철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으며 이번 기회에 그룹 내부에 기생하며 회사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모조리 뿌리 뽑으려 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준이 들어서자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사들과 계열사 사장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 중 상당수는 박상철과 결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적인 이권 사업에 개입한 자들이었기에 도준의 등장은 저승사자의 방문이나 다름없었다.
도주는 상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는데 그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박상철의 범죄 사실과 그에 가담한 임원들의 비리 내역을 하나하나 읊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증거들 앞에 참석자들은 사색이 되어 떨기 시작했다. 도주는 변명을 시도하려는 한 임원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회의실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도준의 숙청 작업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는 박상철의 라인으로 분류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그들이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지시하여 횡령한 자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지만 도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결단력과 냉철함은 과거 그의 조부가 보여주었던 카리스마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도준의 파격적인 행보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그의 강력한 리더십에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도준의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화려한 회장실의 의자는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문득문득 정비소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던 시절이 그리워졌지만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친정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익숙한 벽지 무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사위가 재벌이라는 사실에 놀라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지만 딸의 슬픈 얼굴을 보고는 차마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방문을 닫아주었다. 서연은 도준이 선물해 주었던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이 아닌 그가 직접 깎아주었던 나무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지난 추억을 회상했다. 그녀는 도준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뢰가 깨어진 자리에 남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그녀는 도준을 다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도준의 번호를 눌러볼까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덮어버렸다. 그날 밤 늦게까지 경무에 시달리던 도준은 비서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연이 머물고 있는 처가 근처의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 비친 낡은 대문과 그 너머에 있을 서연을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서연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급한 행동이 그녀에게 더 큰 부담을 줄까봐 억지로 참아내야 했다. 도준은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켰지만 독한 술 기운으로도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관 권력을 다 주어서라도 서연의 미소를 되찾고 싶다고 간절히 소망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상철은 좁은 독방에 갇혀 이를 갈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면회를 온 자신의 신복에게 비밀스러운 쪽지를 건네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속삭였다. 미르그룹의 법무팀이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지만 박상철은 오랫동안 뒷골목의 범죄 조직과 연주를 맺어오고 있었고 그들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박상철은 도준이 자신을 파멸시킨 것처럼 도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도준의 유일한 약점이 이서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잃을 것이 없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는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 도준은 서연의 부모님 댁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빗속을 서성거렸는데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서연이 우산을 쓴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주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그녀의 걸음걸이에 가슴이 미어졌다. 서연은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나왔는데 그것은 과거 두 사람이 가난했던 시절 즐겨 먹던 야식이었다. 도주는 그 모습을 보고 목이 메어왔고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녀의 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걸음을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가로수뿐이었다. 그녀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도준이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대문 앞에 놓인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평소 챙겨 먹던 비타민과 따뜻한 유자차가 들어있었다. 쪽지도 편지도 없었지만 서연은 이것이 도준이 놓고 간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쇼핑백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편 박상철의 지시를 받은 범죄 조직의 행동대장들은 서연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납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준이 배치한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과 감시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잠복 근무를 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도준은 서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쥐새끼들의 은밀한 움직임까지 모두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박상철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들에게 거액을 약속했기에 깡패들은 눈에 불을 켜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비 내리는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올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도주는 그룹의 핵심 사업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태도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서연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타들어가고 있었고 연설 도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경호팀의 보고를 기다렸다. 설명회가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이동하던 도주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한 실장에게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한 실장은 즉시 경호팀장에게 무전을 쳤다. 하지만 무정이 너머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도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시각 서연의 집 앞 골목길에서는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미리 매복해 있던 깡패들이 그들을 기습하여 제압했고 순식간에 서연을 낚아채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고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호원이 피를 흘리며 본부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이미 차는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바닥에는 서연이 떨어뜨린 유자차 병이 산산조각이 나뒹굴고 있었고 노란 유자청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주는 한 실장으로부터 서연이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흡사 악귀와도 같았다. 그는 당장 그룹 내의 모든 가용 인력과 헬기를 띄우라고 고함을 질렀고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를 통제하라고 협박에 가까운 요청을 했다. 회장실의 집기들을 부수며 분노를 표출하던 도주는 벽에 걸린 지도를 노려보며 박상철이 숨어있을 만한 곳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안일함이 서연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치를 떨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도주는 책상 서랍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가죽 장갑을 꺼내 끼며 직접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헬기에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준이 탄 차량 행렬이 도로를 점령하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 PC로 위성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며 서연의 위치를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녀가 차고 있던 목걸이의 신호가 희미하게 잡히고 있었다. 신호가 가리키는 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폐공장 지대였고 그곳은 과거 박상철이 관리하던 비밀 물류 창고였다. 도주는 무정의에 대고 전 병력에게 목적지를 하달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범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이제부터 벌어질 싸움은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혈투가 될 것이며 도주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폐공장 지대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심연 속에 잠겨 있었고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만이 녹슨 철골 구조물들을 두드리며 스산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공장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바닥을 훑었다. 지상에서는 수십 대의 검은 세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공장 입구를 포위했고 차에서 내린 미르 그룹의 보안 요원들은 중무장한 상태로 신속하게 대열을 갖추었다. 차에서 내린 강도준은 우산을 받쳐 들려는 경호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비를 맞으며 공장 정문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폭우 속에서도 푸르게 타오르는 도깨비 불처럼 섬뜩했다. 한 실장이 다가와 경찰 특공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도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킷 안쪽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들며 자신이 직접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고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만든 자들은 살려두지 않겠다는 잔혹한 사리가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도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보안팀장에게 3분 안에 외곽의 감시병들을 모두 제압하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명령을 받은 요원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작전을 개시했다. 도주는 폐공장의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서연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 창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보다 더 은밀하고 신속했다. 빗물에 젖은 진흙탕을 밟으면서도 발소리 하나 내지 않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에 가까웠다. 공장 내부 곳곳에 배치된 깡패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사신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도주는 기둥 뒤에 숨어 한 놈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낚아채 입을 틀어막고 경동맥을 압박해 기절시켰다. 쓰러진 놈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도준의 표정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번득이고 있었다. 한편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서연이 낡은 의자에 포박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뺨에는 납치 과정에서 생긴 붉은 생채기가 남아있어 보는 이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녀를 납치한 행동대장은 박상철의 사주를 받은 범죄 조직의 간부였는데 그는 초조한 듯 담배를 피우며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부하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자 행동대장은 소리를 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지만 그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괴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내 남편이 오면 내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서연은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갑자기 창고의 천장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로프를 타고 검은 그림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는데 그것은 도준이 아니라 미르그룹의 최정예 타격대원들이었다. 그들이 섬광탄을 터뜨리자 창고 안은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는 백색의 빛과 굉음으로 가득 찼고 깡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우왕좌왕했다. 혼란을 틈타 정문이 폭파되듯 열리며 도준이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양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정확한 사격으로 깡패들의 다리와 어깨를 명중시켜 무력화시켰다.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도준은 총을 집어넣고 맨손 격투로 전환하여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대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팔을 꺾어버리거나 명치를 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는 등 군더더기 없는 살인 기술을 선보였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무하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도준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에게 덤벼드는 자들은 낙엽처럼 추풍 낙엽으로 쓰러져 나갔다. 행동대장은 부하들이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서연을 일으켜 세운 뒤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다가오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도준은 피 묻은 손을 털며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고 그의 주변에는 이미 10여 명의 깡패들이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행동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준에게 당장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자의 목을 긋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은 칼날이 피부를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도준을 향해 도망치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도준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행동대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도준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그 칼을 내려놓으면 살려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행동대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라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도준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정말로 찌르겠다는 듯 칼끝에 힘을 주었고 서연의 목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연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본 순간 도준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확장되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협상이나 회유를 할 생각이 없었고 감히 자신의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결심했다. 도준은 아주 천천히 한 손을 들어 올리며 행동대장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 속에 있던 동전을 몰래 쥐었다. 행동대장이 도준의 손동작에 신경을 쓰는 찰나 도준은 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겨 행동대장의 미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행동대장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며 칼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도준은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거리를 좁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행동대장의 품으로 파고든 도준은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해 숨을 못 쉬게 만들었다. 행동대장이 고통에 몸을 비틀며 쓰러지자 도준은 그를 발로 밟아 제압한 뒤 곧바로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밧줄을 풀어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방금 전 깡패들을 처리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도준은 그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아 자신의 품에 가두었다. 서연은 도준의 옷에서 나는 비릿한 피 냄새와 빗물 냄새를 맡으며 그제야 안도감에 휩싸여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도준은 서연의 등을 쓸어내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자신의 늦은 도착을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공포의 여진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행동대장이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도준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도준을 밀쳐내려 했지만 도준은 이미 살기를 감지하고 몸을 돌려 행동대장의 팔을 낚아챘다. 이번에는 자비가 없었는데
도주는 행동대장의 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는 그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도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행동대장을 내려다보며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저승에 가서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뒤늦게 진입한 보안 요원들이 행동대장을 끌고 나갔고 창고 안은 상황이 정리되면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 실장은 도준에게 다가와 경찰과 구급차가 대기 중이라고 보고하며 서연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고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는데 서연은 지친 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도준이 서연을 안고 공장 밖으로 나오자 비는 그쳐 있었지만 바닥은 여전히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경찰서장은 도준에게 달려와 상황을 묻고 싶어 했지만 도준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 길을 비켜주었다. 도준은 구급차에 서연을 눕히지 않고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뒤 한 실장에게 직접 운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다른 누구의 손에도 서연을 맡길 수 없었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곁을 지키고 싶었다. 차가 출발하고 공장을 벗어나자 도준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차 안에서 서연은 도준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깜짝 놀라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려 했지만 도준은 괜찮다며 손을 뒤로 감추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집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피를 닦아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도준이 자신을 위해 더러운 피를 묻혔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도준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다시는 그녀를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며 박상철과 그 일당은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연은 도준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도준은 의료진에게 서연의 정밀 검사를 지시하고 VIP 병실을 통째로 비우도록 조치했다. 병원장은 도준의 위세에 눌려 깍듯하게 모셨고 서연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도준은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병실 밖으로 나와 한 실장에게 뒤처리를 지시했는데 그 내용은 철저하고 잔혹했다. 그는 박상철이 수감된 교도소에 압력을 넣어 그가 죽는 날까지 독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라고 명령했고 이번 납치에 가담한 조직을 뿌리째 뽑아버려 공중 분해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 고위층을 움직여 이번 사건이 단순 납치가 아닌 기업 테러로 규정되게 하여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게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손을 썼다. 새벽이 밝아오자 도준은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고 다시 서연의 병실로 들어왔는데 창가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아 서연의 자는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지난밤의 악몽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다. 도준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가 깨어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사과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도 없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기에 오직 전공법으로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이 눈을 뜨고 도준을 바라보자 도준은 환하게 웃으며 잘 잤느냐고 물었고 서연은 희미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날 오후 서연의 병실에는 수많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배달되었는데 모두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도준의 눈치를 보며 보낸 것들이었다. 서연은 그 화려한 선물들을 보며 부담스러워했지만 도준은 신경 쓰지 말라며 비서들을 시켜 모두 치워버렸다. 그는 서연에게 오직 자신만 바라보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해 직접 사과를 깎아주었는데 서툰 솜씨로 껍질을 깎는 모습이 영락없는 예전의 정비공 강도준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도주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두 사람은 잠시나마 재벌과 평범한 여자가 아닌 사랑하는 부부로서의 소박한 행복을 즐겼고 병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도주는 알고 있었다. 박상철은 제거되었지만 미르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욱 강해지고 냉혹해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퇴원하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손을 잡고 그러자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은 믿음을 확인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항해해야 할 바다는 여전히 넓고 거칠었기에 그들은 서로를 등대 삼아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며칠 뒤 서연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는데 병원 로비에는 도준이 준비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과잉 보호에 당황했지만 도준은 이제부터는 이것이 당신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그녀를 미르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세상에 공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도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그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는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에 담겨 뉴스 속보로 전해졌고 세상은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가 잡은 손에 온기가 더 중요했고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도준은 차 안에서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 예전의 정비소로 돌아가고 싶냐고.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가난했던 시절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당신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도준은 그 말에 감동하여 서연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기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는 미르그룹 본사를 향해 달렸고 도준과 서연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그 거대한 성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육중한 망치 소리가 정적을 깨고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피고석에 앉아있던 박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것은 그가 그토록 믿었던 권력의 비호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판결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박상철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다. 교도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일으키자 그는 발악하며 도준의 이름을 저주하듯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법정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TV 뉴스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도준은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꺼버렸고 회장실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준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긴 싸움을 끝낸 전사의 피로감에 가까웠다. 박상철을 감옥에 보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미르그룹 내부에는 여전히 썩은 환부들이 곳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파괴자가 아닌 건설자로서 무너진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제 서류들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쳐 메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했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준이 마련해준 성북동의 자택 정원을 거닐며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남편이 거대 재벌의 총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현실감이 없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화려한 생활 이면에 도사리고 있을 또 다른 위험들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했던 이서연이 아니었으며 납치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인해져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자신처럼 힘없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도준은 서연의 계획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그녀의 안전을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서연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서연은 도준에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 진심 어린 호소는 도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도준은 결국 서연의 뜻을 존중하여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단의 설립 취지와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지로서의 신뢰를 쌓아갔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갔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관련 서적을 공부하며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곤 했다. 미르그룹의 경영혁신 선포식이 열리던 날 도준은 단상에 올라 수천 명의 임직원들 앞에서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회사가 특정 가문의 소유물이 아니라 직원들과 사회의 것이라고 천명하며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도준의 진정성 있는 연설은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사내 분위기는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특히 도준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는 모습은 파격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졌고 언론은 그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젊은 리더로 대서특필했다. 도준은 과거 정비공 시절의 경험을 살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았기에 직원들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서연이 주도하여 설립한 희망 나눔재단의 개소식 날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주인공은 화려한 옷을 입은 귀빈들이 아니었다. 서연은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달동네의 주민들과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가장 앞자리에 초청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였음을 고백하며 이 재단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연의 진솔한 이야기는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고 그녀는 도준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떼고 존경받는 사회활동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도준은 객석 뒤편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 어느 주말 오후 도준과 서연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단둘이 예전 자신들이 살았던 동네를 찾았는데 골목길은 여전히 좁고 가팔랐다. 그들이 살던 옥탑방은 비어 있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도준은 아주머니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했고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자주 가던 순대국밥집에 들러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옛 추억을 회상했는데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꿀맛이었다. 비록 몸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맛과 마음은 여전히 소박했던 그 시절 그대로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도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가 일했던 정비소 터로 향했는데 그곳은 이미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어 펜스가 쳐져 있었다. 낡은 간판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도주는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그곳의 공기를 기억하며 잠시 회상에 잠겼다. 그는 서연에게 이곳의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와 쉼터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연은 도준의 손을 꼭 잡으며 훌륭한 생각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도준은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자 속죄라고 믿었다. 폐허가 된 공사 현장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시간이 흘러 미르그룹은 도준의 탁월한 경영 능력 덕분에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도준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냈다. 재계에서는 그를 냉철한 승부사이자 따뜻한 인본주의자라고 평가했고 경쟁 업체들조차 그의 경영 철학을 벤치마킹하려 했다. 하지만 도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 후 서연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그는 아무리 바빠도 이 원칙만은 철저하게 지켰다. 서연 역시 재단 일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도준의 내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밤 도준은 서연을 데리고 미르타워의 최상층 전망대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도준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서연은 도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누구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 남편 강도준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하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다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파도를 몰고 오기에 그들의 앞날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준과 서연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가난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고 진정한 행복은 부와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 도시를 가리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세상은 차가운 콘크리트 숲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따뜻한 곳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연을 위해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였는데 오늘은 서연의 생일이었다. 잠에서 깬 서연은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상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도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 소박한 아침 식사는 세상 그 어떤 호텔 조식보다 훌륭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넓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식사를 마친 후 도준은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누어 꼈던 낡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도준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반지를 찾아내어 깨끗하게 닦아두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다시 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미르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도준은 서연과 함께 단상에 올랐는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많은 직원들과 내외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준은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행복 경영을 선포했고 서연은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도주는 서연을 바라보며 윙크를 보냈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넘어선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으며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도준과 서연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벽난로 앞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담요를 덮고 책을 읽고 있었다. 도준이 읽어주는 시구절에 서연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함을 느끼는 영혼의 단짝이었으며 이 평온한 일상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천국이었다. 도준은 책을 덮고 서연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서연은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세월이 흘러 도준과 서연의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을 때까지 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은퇴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시골에 내려가 작은 정비소와 텃밭을 가꾸며 살았는데 그곳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도준은 여전히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이웃들의 농기계를 고쳐주었고 서연은 직접 기른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 가끔 서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전설적인 미르 그룹의 회장 부부가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두 사람은 껄껄 웃으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한순간 타오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호롱불처럼 오랫동안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도준과 서연은 뒷산 언덕에 올라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주름진 서연의 손을 잡으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했고 서연은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고 그 모든 순간들이 축복이었음을 깨달았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맞잡은 두 손은 절대 놓지 않았다. 태양이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태양이었다.